굉장히 그 파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고생물류센터를 허가를 내준다. 수입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면제해주고 통관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발 묶어놓고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양손 다 가지고 싸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중국발 알리가 지금 한국의 택배 기업에 대해서 또 통관, 택배 입찰이 지금 시작되었더라고요. 3월 21일 날 입찰해서 아마 지금 대다수의 택배 기업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찰 제안서 지금 제출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네, 포함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시죠. 배경을 잠깐 좀 설명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신 분 중에서 생소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는 이제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라든지 뭐 이런 국내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휴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체국하고만 제휴를 맺어서 뭐 우체국 택배로만 국내에 배송을 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는. 네.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운과 MOU를 맺었고 그리고 뭐 테무 같은 경우에는 한진하고 MOU를 맺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 대한통운 독점, 한진 독점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서로 물량을 좀 교환한 적이 있었겠지만, 네.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계약 관계가 끝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새로운 또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딩을 하고, 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수익을 조금 더 네.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의 알리나 테무가 한국에서 이제 최종 말단 고객 앞에 갖다 놓으면 택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한국의 항공,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오면 일단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는 거의 대한통운을 좀 썼어요. 물론 이제 통관은 다릅니다. 통관은 보세 창고를 갖고 있고 포워딩을 하든 관련된 기업한테 통관을 빨리 해야지 최근 아직까지도 통관이 엄청 막히고 지금 적체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근데 택배는 국내 택배 업체 1위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통운에 갖고요. 알리가 2023년 물량이 한 4,600만 건 정도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80% 대한통운이 한 3,200만 건 했고요. 나머지 20%는 한진택배, 우체국 등등이 하고 있고요. 또 테무는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진하고 계약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진, 우체국, 경동하다가 작년 23년 12월 거의 연말에 대한통운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딩하는 입찰 제한 요건은 뭐 물량에 따라서도 뭐 어떤 제한 숫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통운은 지금 계약 기간 중입니다. 네. 참고로 올해 24년 5월까지 통관 계약을 맺었고요. 1년 단위. 그다음에 24년 6월까지는 택배. 이게 만료가 되는데 만료 전에 뭐 물량도 포함해 갖고 지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다 지금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중국발 직구 물량 건수 참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목록 통관이 있고 EDI 통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직구를 조금 더 편의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좀 그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 리스트 통관이라고 그냥 특정한 어떤 스펙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그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그 부분을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통관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갖는데 그 목록 통관이 지금 9,600만 건이고요. 그리고 EDI, 간이 과세 신고하는 게 그게 한 3,400만 건이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전자상거래로 통관된 게 1억 3천만 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뭐 한 1,100만 건 정도가 네. 지금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로 국내에 송관되고 검사를 통해서 국내 시장으로 반출이 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택배에 대해서 방송 중에 이제 우리나라 수장들이 2023년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까지는 택배하고 이커머스의 총괄 부문대표였던 신영수 대표가 올해 이제 단독으로 대한시대통운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것도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무튼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아무튼 알리 물량 통관하고 이 택배까지 지금 다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대한통운도 좀 이 현상을 보니까 대한통운 취급한 물량이 계속 지금 국내에 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년 총 물량 나온 거 보니까요. 취급 개수라고 그럽니다. 15, 9,600만 박스입니다. 아마 전성기 때 많을 때는 약 18억 개까지 가갖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쿠팡은 별도입니다. 쿠팡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켓이 50 전후까지 가고 하다가 계속 떨어졌는데요.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가 취급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제가 비교 좀 해드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택배 완 박스당 취급 박스당 가격이 비싼 거라는데 여기 합포장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지금 시국가스가 쿠팡에서 주문받아서 결제해서 쿠팡의 네트워크에 물류센터 CLS 보관해, CF에서 보관했다가 CLS로 이제 배송기사 갖고 오는데 쿠팡 같은 경우도 농심 컵라면 6개 저기 하나도 이제 이게 완 박스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급 수량 같은 경우는 쿠팡은 기하가 없어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가져간 물량이 많은 만큼 택배 3사 기업들은 물량이 이제 정체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한 50조 정도의 거래액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켓 배송을 통한 게 32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네. 불리는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서 한 부분들이 한 18조. 그건 아직까지는 100% 공표된 건 아니지만 네. 러프하게 본다면 그 정도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 중에서 로켓 배송은 대부분 이제 택배 본인 자체적인 그런 그 쿠팡 CLS에서 처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윙이라고 불리는 네. 판매자 이런 그 배송 부분들이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한진이나 대한통운으로 갔던 부분이 이제 판매자 로켓이라고 네. 내부적으로 풀프먼트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네. 지금 국내 이커머스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물량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한진이나 대한통운에서 가져갔던 그 배송이 이제는 뭐 자체적으로 쿠팡 내에서 전부 다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동안 쿠팡 때문에 한진이나 대한통운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던 적도 있었죠. 작년 중반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걸 반전을 일으킨 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슈인이 등장하면서 크게 본다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양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택배 시장 전체가 엄청난 또 충격이 왔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급반등을 하면서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은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굉장히 네. 높은 주가를 견인을 하는 그 1등 공신이 바로 알리와 테무였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지금 매출 실적 중에 아마 빅 3사들도 주춤하면서 대한통운도 좀 정체했는데 이익률은 올라갔고요. 또 택배 물량 마찬가지로 한진도 지금 한진에 뭐 담당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얘기까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진이 로켓크로스 하면서 그 이전에 쿠팡이 택배 물량을 2분의 1씩 해서 2번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은 엄청 컸다고 좀 하더라고요. 뭐 수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도 영업을 해서 열심히 물량을 가져와도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이 잘 안 채워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4년 1월에 지금 한진이 대전에 메가오버 자동화 택배 터미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약 5만 평 전후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일일 처리량이 한 120만 박스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택배 터미널에서 가장 큰 게 어디냐면은 CJ대한통운이 하는 경기도 광주 메가옥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가 연면적이 한 9만 평 되는데 그 중에 거기가 한 180에서 한 200만 박스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허브 기능 쪽을 갖다가 많이 롯데도 2, 3년 전에 진천을 만들었고요. 이 기능을 많이 갖고 와서 이제 국내 택배에서는 허브 거점을 갖다 이게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는데 지금 과제가 보니까 통관에서부터 보틀렉이 있지만은 저기 인천공항이나 인천항만이나 평택항만 이쪽 부분이 계속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발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과제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인천공항 쪽으로 많이 왔던 부분이 이제 인천항만 쪽으로 이제 네. 그 산동성에서부터 AIC에서부터 인천항까지 평택항까지 거기까지 이제 카페리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객선이라고 그러죠. 화물하고 여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화객선을 이용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 인천 항만이나 평택 항 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뭐 물량이 굉장히 1등 공신, 늘었던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선까지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운 물류 쪽에도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급속도로 늘릴 수가 있겠죠. 항공보다는 해운이 뭐 이런 그렇죠. 중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20피트, 40피트. 40피트만 하더라도 한 60BM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1톤 차량 뭐 한 60대 이상 분량 아닙니까? 그 정도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소량으로 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대량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 해운 물류 같은 경우에는 LCL과 FC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LCL은 이제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라고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라고 그러고 그렇죠. 다수의 화물을 모아서 완 컨테이너에 이제 hun적시키는 거고요.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라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물량을 많이 가져왔을 경우에는 한 컨테이너를 꽉 채워가지고 물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배송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움직일 때도 이게 이 차량으로도 바로바로 연계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통관이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런 것도 빠르고. 근데 여태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중국에 있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셀러들이 다 각각 자기의 물량들을 LCL 방식으로 그냥 컨테이너 수배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개 채우고 채워줄 때까지는 국내에 못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게 국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싱가포르 들렸다가 홍콩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두 달 걸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개인 셀러들이 그렇게 낱개로 컨테이너를 채워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알리하고 테무가 등장을 하면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풀코머스 센터라고 불리는 아예 그 DC 센터를 GDC죠. 글로벌 디스트리뷰 센터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 VIC라든지 NTIC,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성 그 끝자락에다가 한 3만 평 이상 규모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품을 미리 가져다 놓고 전부 다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합배송으로 하고 바로바로 컨테이너를 갖다 조립을 하는데 물량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는 거의 뭐 한 15만, 알리익스프레스만 하더라도 하루에 15만 개니까 컨테이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는 아무리 적게 써도 뭐 진짜 한 이제는 10개 이상 컨테이너를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물량이 적어가지고 배송을 뭐 느리게 간다거나 배송비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물건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컨테이너에다가 ULS 인트로드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그런 직기들을 만들어가지고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실어 나르고 그게 이제 바로 인천으로 바로 들어오거나 그렇죠. 평택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한 12시간 정도면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로 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로 오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컨테이너도 그 트럭도 보면은 이제 자사 물량이 화주가 많으면 이제 뭐예요. 컨테이너 숫자도 많아지지만 차량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물량을 계속 넣으면 이게 빨리빨리 물류의 업무가 프로가 되시 진행이 빨리 갈 수밖에 없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화주가 여러 개 있으면 완 컨테이너 차한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중국발이 워낙 속도가 많아져 갖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지금 요즘 또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대한통운이 작년에 3,200만 개 알리 물량하다 주가가 그냥 올라가더니 최근 또 정체해서 주춤한다. 물론 이제 같이 상승 효과는 있지만은 요 부분이 지금 비딩하고 있는 단계라. 그렇죠. 대한통운, 한진 어디가 선택될지 모르지만 계속 주목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마지막에는 4분기에는 뭐 물량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을 처리한 게 결과적으로는 뭐 한 4,700~800만 개 정도는 전체 대한통운의 물량 대비 1.9%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통운은 3,200만 개. 그러니까 알리 물량이 4,600만 개 중에 대한통운이 나머지 이제 대한통운이 뭐 3,200만 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진이나 이제 우체국. 알리익스프레스만 본다면은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이 대한통운 물량의 한 1.9%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체를 흔들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크다. 요거요? 작년에 이제 뭐 그쵸 아마존도 모액을 2023년 데이터입니다. 대한통운이 취급한 물량이 해외 직구 물량 8천만 박스. 8천만 박스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 3,200만이니까 한 35%. 그러니까 직구 물량이 그 정도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갑자기 대한통운하고 약간 선을 그은 게 당연히 그냥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올해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열 몇 개 업체한테 의향서를 보내고 알리익스프레스랑 같이 이 통관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빨리 뭐 우리가 한번 다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향서를 보내고 비딩을 하고 있는 게 대한통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알리익스프레스도 지금 이게 아까 1조 4천억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다가 1조 4천억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게 2억 달러, 2,800억 원 들여서 한 7만 평에서 8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게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천이냐 평택이냐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물류사랑 쪼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물류업계에서는 이걸 욕심도 나고 탐도 날 수 있어요. 물류업계는 뭐 두 손 들여서 환영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물류업계만 볼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세 물류로 갈지 일반 물류로 갈지 근데 보세 물류로 허가를 어떻게 내줘야 될지 말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이걸 일반 물류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관세 혜택 받던 부분들 KC 인증 안 받는 거 부가세 면제 받았던 거 전부 다 물고 그거를 뭐 어디 평택 바깥쪽으로 빼서 뭐 수도권에다가 짓는다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에 기존 대비했을 때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업체들한테 위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탁 매입은 직매입하고는 다르니까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위탁으로 뭐라도 운영을 한다. 그럼 그것도 또 이제 이 재고에 대한 소재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가장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이라든지 평택 쪽에 있는 항만에 있는 이 물류 단지에서 이를테면 뭐 아암 제2물류 단지 같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분양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한 10만 평으로 되는 부지를 이제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자로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보세 창고를 보세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게 만약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큰 파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보세물류센터를 허가를 내준다. 수입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면제해주고 통관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발 묶어놓고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양손 다 가지고 싸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유례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자상거래 물량을 보세센터에서 낱개로 출하한다? 이거는 약간까지는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보세라는 게 말 그대로 세금을 잠깐 보류해준다는 개념이고 주로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왔다가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공한다거나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잠깐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물건의 93%가 그래서 보세로 들어가는 거고 보세로 원자재를 들어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반도체가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산업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 거점에 혜택을 받고 지금 또 재상국으로 가든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보세 의류 대표적인 게 네. 뭐 다른 나라에서 원단 수입해가지고 보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보세의 진정한 의미인데 사실 이게 해외 직구를 보세로 세금을 갖다가 감면해주고 뺀다. 솔직히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걸 갖다 시험적으로 한다? 그것도 좀 과연 이게 정치권에서 그 부분, 국민들의 정서, 그 다음에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의 정서 이게 안 맞아 떨어지고 그냥 나갔다가는 굉장히 큰 되돌아올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